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최근 몇 년 사이에 해외 투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러는지 작년에 환율이 꽤 많이 올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끝이 났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지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환시장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환율 이야기를 좀 할 생각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에는 굉장히 고약한 메커니즘이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고약한 구조가 하나 있는데 이게 환율을 움직이는데 제 생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99.99%가 이거를 모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쓸데없이 불안해 하시는 경우도 많고 정말로 불안할 때는 반대로 한국이 굉장히 대단한 그 성장을 하고 있고 환율이 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고약한 기전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아셔야지만 외환시장에 대해서 또는 환율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굉장히 고약한 메커니즘을 제가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거 하기 전에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미국 중앙은행 연준과의 통화 스와프가 끝이 났죠. 이 통화 스와프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굉장히 쉬운 건데 한국 중앙은행하고 미국 중앙은행 사이에 두 나라 사이에 가령 이제 한국 중앙은행이 달러가 필요하다 그러면 달러를 빌려오는 게 아니고 빌려오는 거면 스와프라는 용어는 쓰지는 않죠. 빌려오는 게 아니고 한국 중앙은행에는 한국 원화는 넘치고 있잖아요. 한국 원화를 여기 주고 미국 달러를 그 대가로 가져오는 겁니다. 빌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빌린다라고 하면 한국의 원화가 담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달러를 빌려오는 건데 이거는 법적으로 그런 계약이 아니고 서로 맞바꾸는 것이죠. 맞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원화도 그렇고 미국 달러도 그렇고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 이자는 이쪽에 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 달러를 가져왔으면 미국 달러에서 발생하는 이자만큼은 주고 미국 중앙은행이 한국 원화를 가져갔잖아요. 한국 원화에서 발생하는 이자만큼은 주고 그래서 통화 스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통화 스왑 계약을 할 때 이자를 몇 %로 줄 것인가에 대한 계약까지 같이 하는 것이죠. 이걸 통화 스왑이라고 하는데 지난 2년 전에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팬데믹 때문에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미국 중앙은행하고 이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미 연준이 9개 나라하고 임시 통화 스왑 계약을 맺었는데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 계약을 다 종료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 연준은 이거 말고 스탠딩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탠딩이라는 건 옆에 서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따로 계약 기간을 따로 안 주고 통화 스왑을 맺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은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미국의 안보 전략적인 관점에서 이걸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여기서 빠져 있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이 지켜야 될 제일 중요한 국가에서는 빠진다 이런 식으로 이 통화 스와프 계약을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미국이 항구적인 물론 계약 기간 없는데 언제든 중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계약 기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일단 항구적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항구적인 통화 스왑 계약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유럽 중앙은행 18개 나라가 유로화를 쓰고 있죠. 이 유로화를 쓰는 유로화하고 그 다음에 영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이런 나라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의 전략 안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호주가 빠져 있어요.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 나라 중에 호주가 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 스왑 계약이 미국의 안보 전략과 관련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나라들은 옛날부터라도 미국 금융기관들이 이 나라 통화하고는 아주 자유롭게 많은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금융 불안이 곧바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적으로 여기 대해서는 어떤 준비라도 다 돼 있는 그런 나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나 전략의 관점이 아니고 금융시장 관점에서
이 미국의 통화 스와프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의 나라들, 9개 나라들에 대해 한국을 포함해서 9개 나라에 대해서, 재작년에,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재작년에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9개 나라하고는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었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이 돼서 작년 연말에 이 9개 나라하고는 통화 스와프 계약을 다 끝냈습니다. 한꺼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 스와프 계약이 끝났다,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계약이 끝났다라는 것 가지고 이게 이제 한국의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외환시장, 한국의 환율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고약한 메커니즘,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99.99%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반대로 해석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수출이 참 잘 되고 우리나라가 달러가 많아서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해서 달러가 엄청 많다, 수출이 잘 돼서 달러가 많이 들어온다, 환율이 떨어질 것 같죠.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로 가고 환율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까딱 잘못하면 환율을 아주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끌어올립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 환율의 특징을 보시면 제가 옆에 차트도 붙여놨습니다만 한 번씩 천장이 뚫려버립니다. 늘 조용하게 가만히 있다가 지금 같아도 그렇죠. 1,000원, 1,100원, 1,200원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1,100원, 1,200원 사이나 1,000원, 1,100원 사이나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다가 이게 5년 또는 10년 한 번씩 이 천장이 확 하고 뚫려버립니다. 그랬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1997년 외환위기 때는 거의 2,000원까지도 갔었고,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1,500원 위로 올라갔었고, 재작년이죠.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게 1,300원대로 가고 이런 식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마다 다 우리가 달러가 없어서 수출이 안 되고, 우리가 소비 많이 하다가 경상수적자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생긴 일이 아니에요. 해외 투자도 많이 하고, 수출도 잘 됐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외환시장이 굉장히 고약한 메커니즘 때문에 그래요. 이 고약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주의를 집중하셔야 되고, 제가 1, 2, 3 말씀드릴 건데, 요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따로 토표는 안 쓰고요. 말씀으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이제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작동한 이 고약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선물환, 포워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수출하시는 분들, 수출업자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아시죠. 가령 그런 거예요. 내가 수출하고 수출했다고 해서 물건 줬다고 해서 곧바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죠. 수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통 한 몇 달 있다가 돈이 들어옵니다. 물건이 가는데도 시간이 있고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가령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수출을 했는데 1년 후에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죠. 1년 후에 100만 불이 1년 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수출업자로서는 이 100만 불, 1년 후에 들어오는 100만 불을 1년 후에 100만 불 받을 수도 있지만 기업이 그렇습니까? 당장 돈이 돌아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만 불을 지금 당장 원화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은행에 가서 1년 후에 100만 불 들어오는데요. 지금 원화로 제가 돈을 좀 받았으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100만 불이 1년 후에 원화로 얼마가 될지 어떻게 알고 우리가 돈을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아닙니다. 은행이 지금 환율이 1,200원, 가령 1,200원이니까 1,350원 드릴게요. 라고 지금 당장 드립니다. 아니, 1년 후에 환율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럼 은행은 그 1년 동안 환율이 움직여가지고 생길 위험을 은행이 진단 말인가? 은행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네? 아닙니다. 은행은 완벽하게 해지를 하고 환위험이 전혀 없이 이분한테 가령 제가 예만 든 건데 1,200원, 지금 환율이 1,200원인데 1,350원을 드리는 거예요. 1년 후 환율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지금 환율을 결정하냐. 이 환율을 포워드 또는 선물 환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선도 환율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교과서적이겠네요. 선물 환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선도 환율, forward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은행이, 자, 생각해 보십시오. 1년 후에 이 수출업자가 부도를 내지 않는다고 하면 100만 불을 은행에 줄 거예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1년 후에 100만 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은행은 달러를 빌려주는 외국은행한테 1년 후에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100만 불을 갚아도 될 만큼을 빌립니다. 가령 뭐 98만 불, 99만 불 이렇게 빌리면 1년 후에 기업한테서 100만 불 받아서 주면 되잖아요.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그래서 가령 뭐 99만 불을 빌렸다고 치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외환시장에서 팝니다. 가령 뭐 지금 환율이 1대 1000이다라고 하면 99만 불 팔고 나면 9억 9천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 9억 9천만 원을 은행이 현금이 생겼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뭐 자기 은행에 예금해도 되고 다른 은행에 예금해도 되고 또는 뭐 단기 채권 이런 걸 사가지고 9억 9천만 원을 원화로 그냥 예금을 해놓습니다. 왜? 1년 후에 이 수출업자한테 줄 거단 말이죠. 주는데 뭘 주느냐면 9억 9천만 원에다가 이자가 붙겠죠? 그까지 합쳐가지고 줍니다. 근데 한국이 이자가 제로면 9억 9천만 원만 주게 됩니다. 그럼 1년 후에 이 수출업자는 100만 불을 받아서 은행에 주면 이 은행은 이 100만 불을 갚아버리면 돼요. 달러 빌렸던데 갚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수출업자는 1년 후에 얼마를 받게 되느냐면 이 은행이 9억 9천만 원을 갖고 채권을 사놨죠. 거기서 이자를 생긴 거 중간에 중개수수료나 은행의 이익이 내는 거 다 빼고 보면 그냥 은행이 금리가 제로면 9억 9천만 원을 줄 수 있습니다. 금리가 제로로 간다면.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자, 지금 환율이 제가 1대 1000에서 시작을 했어요. 1대 1000에서 시작을 했죠. 1대 1000에서 했더니 근데 그러면 이제 100만 불을 수출업자가 100만 불을 1년 후에 받아올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1년 후에 은행이 1년 후에 이 수출업자한테 원한을 얼마 줄 거냐라는 계약이 선도환 계약 또는 포워드 계약이라고 하는데 100만 불에 대해서 9억 9천만 원, 환율로는 990원입니다. 지금 환율은 1000원인데 1년 후에 환율은 990원이라고 은행하고 수출업자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계약을 하면 은행도 아무런 위험을 짊어지지 않아요. 은행이 위험 짊어진 거 있습니까? 100만 불 해서 여기 100만 불 갚았고, 그걸 이제 100만 불을 갚을 걸 이자까지 계산해서, 9만 9천 불 현금을 가지고 외환시장에서 바꾸어서 원화 채권을 사놨어요. 9억 9천만 원어치 원화 채권 사놨다가 이자까지 받아서 이 수출업자한테 줬습니다. 은행은 아무런 위험을 부담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수출업자는 1년 후에 받을 100만 불을 지금 확장을 시켰습니다. 한국의 금리가 제로라서 지금 환율이 1000원인데 990원으로 확정이 됐을 뿐, 만약에 한국의 금리가 엄청 높아서 이 9억 9천만 원을 채권을 사놨더니 1년 후에 11억이 된다. 그러면 이 수출업자한테 1100원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1000원인데 1년 후에 1100원 드릴게요. 이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출업자도 행복할 것 같고 제가 볼 때 은행도 손해볼 거 없습니다. 전혀 손해볼 거 없이 완벽하게 환을 해지할 수 있죠. 우리나라가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선물한 거래가 뒤에서 굉장히 많이 돌아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99.99%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현물한 구조를 알고 있죠. 현물한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행이 99만 불을 빌려서 외환시장에 팔았다. 이걸 알고 있는 것이죠. 이걸 알고 있지, 여기서 뒤에서 우리나라 은행이 이만큼을 빌렸다. 여기서 이렇게 했다. 이거를 잘 모르십니다. 제가 굉장히 고약한 메커니즘이 있다는 걸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한국에 조선소들이 수출을 엄청 해요. 엄청 합니다. 그럼 조선사들은
뭐 수출을 많이 하고 이게 수출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수출이 엄청나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야, 전 세계 최강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와, 우리 경제가 정말 잘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외환위기는 그 순간 찾아옵니다. 조선소들이 수출을 하면 이 돈을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뭐 1년 후, 2년 후 이렇게 받습니다. 선수금을 많이 받는 쪽이 있고 아니면 저쪽 끝에 가서 마지막에 이제 공사 다 끝나고 배를 넘겨줄 때 많이 받는 그런 구조가 있고 구조마다 다릅니다만 수출했다.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달러가 나중에 들어오거든요. 나중에 들어옵니다. 그럼 조선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당장 물건 사서 기계 장비 사고 그 후판 사가지고 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찾아갑니다. 내가 1년 후에, 2년 후에 100만 불 들어올 거거든요. 이거 지금 환율 확정해서 좀 돈 좀 빌려주세요. 은행이 아까 말씀드린 걸 방식으로 해서 한국의 금리가 제로면 지금 환율이 1대 1000인데 990원 이렇게 계약을 해줍니다. 1년 후에 990원 당신한테 드릴 수 있겠네요. 당신이 100만 불 갖고 오면 990원 환율로 계산해서 드릴게요. 9억 9천만 원. 그걸 갖고 조선소들은 돈을 빌리죠. 그래서 배를 만듭니다. 근데 금융위기가 왔어요. 배를 안 가져가요. 발주를 냈던 애들이 배를 안 가져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조선소만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은행이 이거 한다고 외국계 은행들로부터 달러를 빌렸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수출 잘 된다고 와 환율 떨어지겠다. 수출 이렇게 잘 되고 환율 떨어지겠다. 워낙 강세다. 라고 했는데 그 뒤에서는 달러와 단기 차입을 계속했다. 이 배를 팔아가지고 달러가 들어오고 이걸 갚아주면 되죠. 근데 배를 사가겠다고 하는 애들이 배를 안 사가요. 들어올 달러가 사라지고, 근데 빌린 돈은 갚아야 되고. 외환위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했던 게 외환위기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자, 한국이 해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해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이제 우리나라 국부의 달러 비중이 막 늘어났죠. 어떤 외환위기가 와도 괜찮겠다.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환율이 떨어질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한국이 너무 좋고 그래서 환율이 떨어질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많으면 달러에 투자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가만히 있으면 이게 1,000원이 900원 되고 800원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선물한 매도를 해야지. 선물한 매도를 해서 지금 1년 후에 지금 환율이 1,000원인데 1년 후에 900원 될 것 같다. 그걸 아까 같은 방식으로 하면 990원으로 확정 지을 수 있거든요. 990원으로 확정 짓자. 또는 한국이 금리가 높으면 1,350원, 1,150원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한국이 너무 좋고 수출도 너무 잘 되고 경제도 너무 좋아서 환율이 떨어질 것 같다. 한국 워낙 강세로 갈 것 같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해외 투자한 거를 선물한 매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자, 글로벌하게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는 일이 생겨서 2008년 같은 게 대표적이죠.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면 나는 선물한 매도는 100만 불 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70만 불, 80만 불, 60만 불로 떨어져요. 선물한 매도했는데 계약이 끊어집니다. 담보가 100만 불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100만 불 있다고 생각하고 선물한 매도를 했는데 60만 불밖에 없어요. 근데 빌린 돈은 외국은행으로부터 100만 불을 빌렸거든요. 갚아야 되는 100만 불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은 60만 불이고 외환위기가 생기는 것이죠. 이게 이제 2008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후에 이 얼토당토하는 방식으로 선물환이라는 걸 타고 외환위기가 넘어오는 거를 선물환 거래를 제한해서 좀 막아두고 있는 편이죠. 때문에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는 가장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미국과의 통화 스왑 거래가 끝났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은행들의 단기 외채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은행들은 이 단기 외채의 증가를 자산이 많아요. 그래서 이만큼 늘려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글로벌 금융시장이 뭐 재작년처럼 또는 2008년처럼 또는 2000년처럼 그런 일이 생기면 자산 값어치는 확 떨어져 버리고 배가 인도가 안 된다거나 갖고 있던 뭐 미국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해가지고 담보 가치가 없어진다거나 이렇게 자산은 사라지는데 빌린 부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이 부채가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부채 값어치가 더 올라가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외환시장 메커니즘에서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잘 나갈 때 조심.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잘 안 나갈 때는 다들 조심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고약한 메커니즘이 지금은 그렇게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반을 공격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규제 때문에. 그렇지만 늘 이 방식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환율을 한 번씩 천장을 뚫어버립니다. 이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이 아니면 우리나라 한국은행 외환보유고 많아요. 많습니다. 충분히 뭐 시장이 불안정하면 한국은행이 개입해서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아주 큰 흐름에서 보면 요거를 조심하셔야 되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편리하게 간결하게 그랬더니 집중 투자의 핵심에 집중하다. 우리는 심플 그러나 충분 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